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서양지성과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표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1, 2부는 빼놓고 3부만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3부만 여러분들께 이 리포트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1, 2부까지 읽으신 분들은 뭐 없었겠죠. 그래서 한번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차례를 보도록 하죠. 이 1부에서는요, 이 조향사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향사의 탄생뿐만이 아니고 조향사라는 직업군이 어떻게 이제 전문화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이 약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조향사라는 직업군이 분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장인 명부의 이름이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길드 규약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길드 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다음 수요일 날 수업에서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는 글부터 한번 보면요. 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말로 이제 이 향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어려운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얘기되는 부분이 이 사실상 이 향수와 관련해서 그것이 원래는 물과 공기를 통한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가 존재했는데요. 수인성 전염병, 공기 전염병이 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가 있죠. 패스트부터 시작해서 장티푸스 등등 콜레라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이 수인성 전염병에 그리고 공기 전염에 의한 전염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향수가 늘 이 패스트의 치료제처럼 사용되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랬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위생혁명 덕에 이제 이 향수가 가지고 있던 전염병 치료제의 기능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향을 즐기는 문화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향수의 기억은 사실 번역을 하면서 이 향장품에 대해서 워낙 모르는 것들이 많고 이 용어들도 생소한 그리고 향수 제조 이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난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프랑스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책이라는 점이죠.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였던 장르이 파르종을 새롭게 발굴해서 저자가 이 절대왕정과 프랑스 혁명을 재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편지와 회고록, 그리고 일기, 장부, 템플릿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 고문서뿐만 아니라 이 조향 일지와 향수, 표물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이 책의 저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역사적 상상력까지 덧붙여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빨주, 노, 파남보 이런 사료가 발견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빨주, 노, 파남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초록이 빠졌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죠. 무지개 색깔은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역사학에서는 사료가 없을 때는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초록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그렇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빈 구석을 이제 언어로 그리고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 사람이 이 기록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상상력을 가미해서 썼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굳이 넣었던 거예요. 아울러서 이 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100년 이상 몬펠리에의 종량사로 활동했던 파르종 가족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프랑스에서 향수 장인이 전문화되어가는 과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어서 파르종의 견습 과정과 장인 심사 과정, 그리고 장인병부에 그의 이름이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파르종 시대에 이미 장인이나 상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는 것도 이 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르종은 나름 개발했던 이 비법도 공개되어 있죠. 사실 이 장인의 역사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3신분이라도 이 지식인과 법조인 위주의 혁명 부르주아와 다시 말하면 이 국회의원, 이 국민의회에 소속되었던 지식인과 법조인 위주의 혁명 부르주아와 이 산킬로트만이 역사의 화려한 무대에 올라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이 장인이나 상인의 초점을 맞춘 역사서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인들의 삶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 계몽사상과 화학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임으로써 향수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조목조목 잘 묘사되어 있고요. 장인이 되는 과정과 장인들 간의 갈등과 협업, 예를 들어 머리를 다듬는 미용사가 있으면 이제 이 향장품을
다루는 파르종과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갈등과 협업에 대한 여러 얘기들도 같이 있어서 흥미를 더 돋우는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파리의 상점이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이 왕실과 귀족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장소였던 점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틈틈이 소개되고 있죠. 프롤로그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처음 부분은 서문하고 이 프롤로그 부분은 읽어보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를 얘기를 하자면 자유, 평등, 형제죠. 이 파르종이라는 이 향장품, 이 장인은 무엇보다도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 미국인 4명이 위조한 아시냐 지폐로 이 지폐를 받아서 유통시켰다는 제목으로 이제 혁명재판을 받게 되죠. 사실상 혁명재판을 주도한 사람들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3부 마지막 이 혁명재판을 내서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는 과정을 이제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제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죠. 이 형제라는 부분은 요새 와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 여길 것이냐,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것이냐,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로 가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현대에도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왼쪽 그림은요, 사파는요, 이 부인복 상점의 모습입니다. 이 부인들이, 이 귀족 부인들이 와서 이 상품을 보고 이제 여러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죠. 이 상점 내에는 이뿐만이 아니고 상품에 대한 얘기보다도 더 많이 유통되는 정보는 이 궁중에 관한 귀족들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이 설왕설래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첩보 활동을 하던 첩보원들은 이 상점들에 와서 예를 들어 이 상점에는 이런 부인품만 파는 게 아니고 무기, 총포를 파는 이 상점도 있고요. 이 향장품, 장갑을 파는 이 상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제 남자들이 이제 첩보원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유통되는 정보를 이제 상부에 보고하는 모습도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죠. 이 오른쪽 사진은 이 파르종의 아버지가
이 만들었던 이 사실상 조부죠. 이 조부가 만들었던 자신의 향장품을 선전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선전 전단지라고 왜 선전 전단지라는 말이 기억이 잘 안 날까요? 가끔 이럴 때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선전 전단지의 표지입니다. 예. 취급 품목은 향수와 건강 및 미용과 관련된 희귀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특별한 상품들의 목록이라는 이 표지를 가지고 있죠. 이 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이 향수의 도시 몽펠리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보면요, 이 몽펠리에라는 도시의 특징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향수의 도시 몽펠리에라고 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원래 이 몽펠리에는 의학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꼽히는 도시였고요. 이 약사길드가 이미 1572년에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약사길드는 병을 고치기 위한 약물을 수입하거나 직접 조제를 담당하고요. 이 조향사길드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향장품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향장품과 사실상 이 약재상은 거의 같은 약사는 같은 품목을 파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이 50여 가지 식물성 약재와 4-5가지의 동물성 약재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는 향료로 쓰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몽펠리에는 에그모르트 이 항구를 갖고 있었지만 16세기 말부터는 동양으로부터 들여오는 특산물의 수입 항구가 이 몽펠리에로부터 세트와 이 마르세유로 바뀌게 되면서 이 몽펠리에의 이 전성시대는 지나가게 되죠.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조향사라는 직군이 어떻게 전문화돼서 독자적인 길드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 평등한 세상을 꿈꾼 아버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대목은 사실상 계몽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장르이 파르종의 아버지는 여러 잡지를 구독했고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기 위해서 최신 잡지를 많이 구독했다고 해요. 그 중에 백과사전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백과사전 저자들이 신과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1752년에 검열위원회로부터 고발되어 도서 구입비를 환불받게 되자 아버지는 몹시 속상해했다고 기억하고 있죠.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 장르이 파르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상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설왕설래하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리로 가서 이제 귀족이나 왕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아닌 이 프랑스어를 배워서 잘 이 향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지 된다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어머니는 이 장사를 하는데 굳이 뭘 배우느냐, 그냥 상품 진열이나 계산, 그런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배워가지고 뭐 어디다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아들을 이제 이 아버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아들을 이제 그 수도사 학교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 설교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실상 이 계몽주의를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지가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예.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후작이나 가문에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뭐 아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평민의 자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죠. 본래 고귀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오직 편견일 뿐이며 이성의 빛이 비치는 날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일과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이고요. 그리고 바로 내가 교육을 받아 세련되고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왕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조향사가 되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이 가슴속 깊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시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는 머지않아 돌아야 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살아나갈 수 있는 진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부패한 세상의 폐허 위로 진리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태양이 빛나는 것을 너는 틀림없이 목격하게 될 거다. 얘야, 내 말 알아듣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내게 되죠. 그래요. 이 계몽주의에 익숙한 아버지가 한 말의 요지는 사실상 이 끝부분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일과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일과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겠죠. 이제 좀 건너뛰어서요. 이제 파리로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몽펠리에의 항구가 사실상 작은 항구로 바뀌게 되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귀족이나 이제 향장품을 소비할 수 있는 이 귀족들의 숫자, 그리고 부르주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모두 이제 마르세유나 세트 항구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 몽펠리에는 이제 이 조향사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고요. 이 조향사의 수도 사실상 줄어들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장루이 파르종은 아버지의 충고를 떠올리고 이제 사실상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파리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결정하게 되죠. 사실상 이 책의 이 부분 49페이지 이 부분에서 사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파리로 이제 루이 16세 왕세자 비가 되기 위해서 올 때 사실상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거의 아이돌 스타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이 잡지들에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제 도착을 알리는 이 사실상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거의 파산 위기에 다다르게 된 이 마르세유에 남는 것보다는 이 파리로 이주해서 더 큰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향사가 되고 싶었던 이 파르종은 이 사촌이 이 오리자라는 향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작은 영지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었죠. 이곳에서 향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조향장갑을 다루는 조향사 길드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과 길드에 소속된 단속반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자유롭게 상점을 꾸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파리로 이주했던 것이죠. 사촌들이요. 오리자가 파는 상품들은 입소문을 탔고요. 이 니농드, 랑클로는 이 살롱,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살롱의 안주인으로서 상당히 명성을 누리고 있던 이 여성, 이 살롱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요. 이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오리자 이 사촌의 도움을 받아서 이 파리로 이주하게 되죠. 예, 제가 너무 장시간 동안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수요일 날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요. 사실상 뒤에 얘기는 이제 장인이 이제 파리의 이 조향 길드의 장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길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음 주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수요일에도 이 향수의 기억,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 파르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